영화 300의 레오니다스 왕이 사실은 스파르타 내부의 권력 다툼과 노예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버려진 카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테르모필레의 300명은 용맹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냉혹한 정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스파르타는 두 가지 공포를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서 밀려오는 페르시아 대군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발밑에서 끓어오르는 헤일로타이, 즉 스파르타 노예들의 반란 위협이었거든요. 헤일로타이는 스파르타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주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순간 그 틈을 노려 봉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스파르타 의회는 전군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왕 레오니다스가 이끌고 간 것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개인 경호대였습니다. 영웅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 땅을 넘어 이집트, 중앙아시아, 인도 접경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당시 지구상에서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땅의 절반 가까이가 한 사람의 명령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는 다리우스 1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복만 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길이라 불리는 약 2700km의 도로를 건설하고 전국을 20개 사트라피, 즉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세금을 정확히 걷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국가 운영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세금이 제때 거치고 명령이 제때 전달되는 기름칠이 완벽하게 된 거대한 기계였던 거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어떠했을까요? 아테네 전체 인구가 당시 약 3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한 개 속주 인구만도 아테네 전체를 훌쩍 넘었습니다. 체급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기원전 499년, 제국의 변방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오니아의 그리스계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지배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그리스 문화를 공유하는 본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아테네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테네는 반란군을 돕기 위해 함대를 보냈고, 기원전 498년에는 페르시아의 중요 거점 도시 사르디스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제국의 핵심 인프라에 손을 댄 거예요. 이건 단순한 반란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 제국의 심장부에 직접 칼을 꽂은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오니아 반란은 기원전 494년에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1세의 기억 속에 아테네라는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면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다리우스 1세는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인 한 명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매일 식사 전마다 그 하인은 왕에게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죽은 아테네인들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빠짐없이 밥을 먹을 때마다요.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통치 원칙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제국이 존재하는 한 아테네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아테네였습니다. 기원전 492년, 드디어 페르시아의 칼이 움직였습니다. 다리우스는 사위 마르도니우스에게 대군을 맡겨 그리스로 진격시켰습니다. 육군과 함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전면 공세였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개입했습니다. 아토스산 인근 해협에서 맹렬한 폭풍이 함대를 덮쳤고 페르시아 선박 300여 척이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병사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 300척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한 국가의 해군 전력이 하룻밤 폭풍에 증발한 거예요. 1차 원정은 이렇게 무산되었습니다. 아테네는 한숨을 돌렸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전쟁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잠시 미뤄놓았을 뿐이었거든요. 기원전 490년 2차 원정대가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했습니다.
놀라운 건 페르시아군이 마라톤 평원을 상륙 지점으로 선택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길잡이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전 독재자 히피아스였습니다. 히피아스는 20년 전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힘을 빌려 권좌를 되찾으려는 야망을 품고 마라톤 평원을 상륙 지점으로 직접 추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피아스는 아테네 내부에 자신의 복귀를 환영할 지지 세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문을 안에서 열어줄 사람들이 있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전쟁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마라톤에 상륙하기 전 에레트리아를 먼저 들렀습니다. 에레트리아는 아테네와 함께 이오니아 반란을 지원했던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빚을 정확히 받으러 왔습니다. 도시는 철저히 불태워졌고 주민들은 모두 노예로 끌려갔는 거죠. 아테네인들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신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아테네는 즉시 주변 도시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보복이 두려웠던 이웃들은 대부분 몸을 사렸습니다. 유일하게 군대를 보내겠다고 답한 곳은 작은 도시 플라타이아이 뿐이었는 거죠. 플라타이아이가 보낸 병력은 약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페르시아 대군 앞에 내밀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테네는 사실상 혼자였던 거예요. 아테네는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스파르타에 직접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라톤의 전설, 42km를 달린 이야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실제로 달린 거리는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왕복이 아닌 편도 240km였습니다. 이틀 만에 240km를 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이틀 안에 완주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도 초인적인 기록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스파르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카르네이아 축제 기간입니다. 달이 차오르기 전까지는 군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신성한 법도를 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스파르타의 공식 답변이었는 거죠. 하지만 이 거절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스파르타는 내부의 헤일로타이 노예 반란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전군이 빠져나가는 순간 노예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종교는 명분이었고 공포가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마치 회의에 빠지면서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두려운 것처럼요. 아테네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평원에는 페르시아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테네가 내려야 할 결정만이 남았는 거죠. 아테네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테네 군사 지휘부는 10명의 장군 스트라테고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라톤 평원에서 싸울지 성 안에 틀어박혀 버틸지를 두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5대5. 완벽한 교착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11번째 인물, 폴레마르코스 칼리마코스였습니다. 그는 군사 집행관으로서 가부동수일 때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밀티아데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아테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성 안에서 기다리면 내응 세력이 성문을 열 것이고 평원에서 싸우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칼리마코스가 공격의 표를 던졌습니다. 단 한 표로 전쟁의 방향이 결정된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제국의 대군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싸우기로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밀티아데스는 왜 그토록 공격을 고집했을까요? 그 이유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다는 사실.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트라키아 지역을 다스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가 페르시아 전술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는 전열의 중앙을 압박해 적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중앙에서 버텨주는 동안 양날개가 조여드는 구조였던 거예요. 밀티아데스는 이 패턴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은 얇게, 양날개는 두껍게. 중앙이 밀리면 페르시아군은 승리를 확신하고 깊숙이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 순간 두꺼운 양 날개가 안으로 접히며 포위망을 완성하는 구조였습니다. 덫을 놓고 먹이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전술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중앙의 병사들이 밀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후퇴하되 붕괴하지 않는다. 이것은 훈련으로 체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마라톤 평원에는 새벽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는 거죠. 페르시아의 화살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동시에 쏟아지면 하늘이 실제로 어두워진다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아테네 병사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 1.5km를 무거운 청동 갑옷과 방패를 들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청동 투구와 흉갑, 정강이 바지까지 합치면 무게가 약 20kg에 달했거든요. 완전 군장으로 1.5km를 전속력으로 뛰는 것. 이건 전술이 아니라 생리학적 도박이었습니다. 왜 뛰었을까요? 화살의 살상력은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멀리서 맞으면 갑옷을 뚫지만 가까이서 맞으면 힘이 빠지거든요. 거리를 좁히는 것 자체가 방어였던 겁니다. 페르시아군은 당황했습니다. 이 전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범에는 달려오는 중장보병이 없었던 거예요. 두 군대가 충돌하는 순간 마라톤 평원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밀티아데스의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아테네 중앙이 밀렸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환호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령관들의 눈에는 아테네 중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유인이었습니다. 낚시에서 미끼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처럼 페르시아는 이미 낚싯바늘 안으로 걸어 들어온 거였던 거죠. 그 순간 양 날개가 안으로 접혔습니다. 페르시아군은 갑자기 사방이 막혔습니다. 앞에서는 아테네 중앙이 다시 밀어붙이고 양옆에서는 날개가 조여들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던 군대가 순식간에 포위된 겁니다. 방향을 잃은 대군은 개별 병사들의 집합으로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무너졌습니다. 해안가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병사들은 쓰러지는 페르시아군을 추격하며 해안의 함선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일부 함선은 불태워졌습니다. 제국의 원정대가 처음으로 등을 보인 날이었는 거지요. 전투가 끝났습니다.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군 전사자 6,400명, 아테네군 전사자 192명, 헤로도토스의 기록입니다. 33대 1의 교환비였습니다. 페르시아 병사 33명이 쓰러질 때 아테네 병사 1명이 쓰러진 셈이거든요.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군사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숫자를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헤로도토스는 아테네인이었습니다. 승전보를 기록한 당사자가 자국에 유리한 숫자를 썼을 가능성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 역사학자들은 양측 사상자 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페르시아 기록에는 마라톤 전투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패배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제국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숫자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테네가 이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 아테네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192명의 전사자들은 마라톤 평원에 묻혔고 그 무덤 위에 새로운 아테네가 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마라톤에서 싸운 아테네 병사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중장보병 호플리테스는 귀족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도자기를 굽는 중산층 시민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자신의 저축으로 청동갑옷을 사고 창과 방패를 마련해 전선에 섰습니다. 페르시아 병사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페르시아 원정군의 상당수는 정복된 속국에서 동원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었지요. 반면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의 땅, 자신의 가족,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차이가 마라톤에서 드러난 겁니다. 강요된 충성과 자발적 의지의 차이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는 전장 밖에서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돈으로 무장하고 나라를 구한 중산층들이 이제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마라톤 승리 소식이 아테네에 전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함대는 퇴각하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라톤에서 패한 바로 그날 함선들이 아테네 항구 팔레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라톤 평원에서 승리한 아테네 병사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입은 채로 약 40km를 다시 행군해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 함대보다 먼저 도착해 해안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페르시아 함대가 보였습니다. 페르시아 사령관들은 해안을 가득 채운 아테네 군대를 보았습니다. 방금 전 마라톤에서 자신들을 무너뜨린 그 군대였습니다. 페르시아 함대는 결국 상륙하지 않고 물러나는 거죠. 마라톤에서 달려온 병사들의 지친 다리가 제국의 두 번째 공격을 막아낸 거예요. 다리우스 1세는 기원전 48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테네를 정복하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는 아들에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다리우스가 냉철한 행정가였다면 크세르크세스는 제국의 위험을 세상에 각인시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례 없는 규모의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기 위해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배를 엮어 다리를 놓았습니다. 폭 1.3km의 바다 위에 배 수백 척을 묶어 만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교였거든요. 그런데 폭풍이 부교를 부숴버렸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헬레스폰토스 바다에 채찍질 300대를 명령했습니다. 족쇄를 바다에 던지게도 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바다에 이렇게 선언했는 거지요. 너는 주인이 처벌하지 않아도 쓴 물이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너를 건너갈 것이다. 이것이 광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연조차 제국의 의지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수십만 병사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였거든요. 왕의 권위는 하늘과 땅뿐 아니라 바다에도 미친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부교가 완성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대군이 유럽 땅으로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의 패배를 갚으러 오는 제국의 두 번째 심판이었는 거죠. 크세르크세스의 대군이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헤로도토스는 500만 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의 추산은 다릅니다. 실제 병력은 약 12만에서 30만 명 수준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숫자가 줄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30만 명이 하루에 먹는 식량을 떠올려 보세요. 쌀 한 톨이라도 부족하면 군대는 걷기를 멈춥니다. 전쟁에서 병사를 죽이는 건 적의 칼만이 아닙니다. 빈 밥그릇이 더 많은 병사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해군과 육군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육군이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면 함대가 나란히 따라가며 식량을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강점이 곧 약점이었습니다. 함대가 무너지면 육군도 굶습니다. 아테네에는 이 구조를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계획이 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아테네에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483년 아테네 남쪽 라우레이온 은광에서 대규모 은맥이 발견되자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이 횡재를 1인당 나눠 갖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민 배당금 같은 거였죠. 테미스토클레스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은광 수익 전액을 3단 노선 200척을 건조하는 데 쓰자고 설득했습니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전쟁을 준비하자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건 아테네 시민들이 그 설득에 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투표를 한 거예요. 당장 손에 줄 현금 배당을 포기하고 그 돈을 국방이라는 미래 가치에 올인하는 초장기 투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 결정이 3년 뒤 살라미스에서 수천 배의 수익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판단이 3년 뒤 살라미스 해협에서 제국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흐름을 잠깐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페르시아의 압도적인 힘, 아테네의 고립,
그리고 마라톤의 기적을 봤습니다. 모든 흐름이 아테네가 어떻게 버텼는가에 집중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전쟁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싸우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델포이 신탁은 말했습니다. 나무 성벽만이 아테네를 지키리라. 대부분의 아테네인은 실제 나무 목책을 쌓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달랐습니다. 나무 성벽은 배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닙니다. 아테네의 정체성을 땅에서 바다로 옮기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일군 땅을 버리고 파도 위에서 새로운 아테네를 만들자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민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강요된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집을 포기하는 투표를 한 거예요. 페르시아는 땅을 정복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이미 전쟁터를 바다로 옮겨버렸던 겁니다. 제국이 아무리 발빠르게 움직여도 쫓아야 할 아테네가 물 위에 있었던 거죠. 바다 전략이 완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함대가 집결하고 병사들이 훈련받고 전열이 갖춰질 때까지 누군가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테르모필레, 그리스 중부로 진입하는 유일한 육로였습니다. 이 협곡을 틀어막으면 수십만 대군도 한 줄로 서야 했습니다. 마치 아무리 많은 물도 좁은 호스 끝에서는 가느다란 줄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문제는 누가 그 호스를 막느냐였거든요. 스파르타가 나섰습니다. 레오니다스 왕이 직접 전선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전체의 방어선이 한 사람의 결단 위에 놓였는 거죠. 하지만 그 결단의 내막은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레오니다스가 단 300명만 이끌고 나간 건 용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파르타 의회는 전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스파르타 사회 안에는 헤일로타이라 불리는 노예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스파르타 시민의 7배에 달했습니다. 전군이 나가면 그 순간이 반란의 기회가 됩니다. 레오니다스는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왕권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였거든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개인 경호대뿐이었습니다. 스파르타 법상 왕은 300명의 경호병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이라는 숫자는 용맹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적 한계의 숫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레오니다스는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그리스 전체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테르모필레. 이름 자체가 뜨거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협곡의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15m였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쪽은 깊은 바다였거든요. 크세르크세스의 수십만 대군이 여기서는 고작 몇십 명씩만 동시에 싸울 수 있었습니다. 숫자의 힘이 완전히 사라진 전장이었습니다. 스파르타 병사들은 긴 창과 대형 방패, 파랑크스 대형으로 그 15m를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이 대형은 마치 방패를 벽돌처럼 쌓아 올린 이동식 요새였습니다. 개별 병사의 용감함이 아니라 대형 전체가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훈련의 결과였거든요. 페르시아의 불사조 군단 이모르탈스가 투입됐습니다. 제국 최정예였습니다. 이틀 동안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협곡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정예 병사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광경을 산 위에서 지켜보던 크세르크세스는 3번이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공포 때문이었는지는 아직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협곡이 열리지 않자 크세르크세스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에피알테스. 협곡 인근에 살던 현지 주민이었습니다. 그는 협곡을 우회하는 산길 아노파이아 통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를 페르시아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다면 에피알테스를 떠올려 보세요. 배신은 항상 거대한 악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이익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것이 단순한 정보인지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안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영화 속 꼽추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 어디에도 그의 신체 장애를 언급한 문헌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보상을 원한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괴물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이기심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밤새 산길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면 그리스 연합군은 앞뒤로 포위됩니다. 포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연합군 대부분에게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겠다고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300명만이 아니었거든요. 테스피아이 출신 병사 700명이 자원해서 남았습니다. 그들의 도시 테스피아이는 협곡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물러서면 고향이 먼저 불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합계 1000명이었습니다. 수십만을 상대로요. 그들은 싸우면서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망치면 살 수도 있었지만 그 선택은 그리스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목숨과 수천 명의 목숨을 맞바꾸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버텨준 시간 동안 그리스 함대는 살라미스로 이동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바다 전략이 작동할 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테르모필레는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가 살라미스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위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가 내린 명령이 놀랍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아침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은 저승에서 식사를 할 것이니라는 말과 함께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퇴로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퇴각하는 순간 그리스 전체에 전해질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스파르타도 도망쳤다는 소문 하나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도시 국가들을 페르시아 편으로 돌려세울 수 있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페르시아의 불사조 군단은 제국에서 가장 정예화된 1만 명의 병사였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즉시 다른 병사로 채워지는 숫자가 절대 줄지 않는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가 이틀 동안 협곡을 뚫지 못했다는 사실 이미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이제 살라미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테르모필레가 시간을 벌어줬다면 그 시간으로 테미스토클레스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이대로 간다면 전쟁의 무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오니다스가 쓰러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스파르타 병사들은 왕의 시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4번이나 페르시아군을 밀어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된 전장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는 대신 죽은 왕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충성심이었을까요? 스파르타에서 전쟁터에서 도망친 자는 트레산테스, 즉 떨어진 자라 불리며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배제되고 결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수치보다 가벼웠던 거예요. 결국 쏟아지는 화살 앞에 모두 쓰러졌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레오니다스의 머리를 잘라 창끝에 꽂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국의 왕이 죽은 적장의 시신을 훼손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것이 크세르크세스가 레오니다스에게 느꼈던 두려움의 표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승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겼지만 두려웠던 자의 행동입니다.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들어섰습니다. 도시는 비어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시민들을 설득해 도시를 통째로 비웠습니다. 노인도, 아이도, 심지어 신전의 사제들까지 살라미스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자기 손으로 집을 잠그고 떠났는 거지요. 다른 도시 국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테베는 페르시아의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아르고스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도시를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 거죠. 하지만 아테네는 달랐습니다. 도시를 버리고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불탔습니다.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불태운 건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라는 도시의 정체성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에 있었거든요. 집을 잃은 아테네인들은 살라미스 섬에서도 민회를 열고 투표를 했습니다. 건물 없이도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태울 수는 있어도 아테네를 없앨 수는 없었던 겁니다. 테미스토클레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연합 함대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펠로폰네소스 출신 지휘관들은 살라미스를 포기하고 코린토스 지역으로 후퇴해 육지에서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살라미스는 남의 섬이었습니다. 지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건 살라미스 해협의 폭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은 약 1.6km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대형 전함들이 나란히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차선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2차선 터널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밀어붙여도 앞이 막히면 소용이 없거든요.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지형을 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함대는 숫자가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수로에서 숫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스의 3단 노선은 작고 기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적함의 옆구리를 들이받고 빠져나오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술을 디에크플루스라 불렀는 거죠. 테미스토클레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적을 유인하기로요. 그가 선택한 전령은 자신의 노예 시킨노스였습니다. 자유인도 장군도 아닌 노예였습니다. 시킨노스가 크세르크세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그리스 함대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니 지금 당장 해협 입구를 봉쇄하면 전부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믿었습니다. 여기서 비교해야 할 게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와 테미스토클레스, 두 사람의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미 아테네를 불태웠고 그리스가 겁먹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증 편향이 그를 함정으로 이끌었는 거죠. 반면 테미스토클레스는 상대가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지를 읽었습니다. 거짓 정보가 통하려면 받는 쪽이 그 정보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그 심리를 정확히 계산했던 거예요. 페르시아 함대가 밤새 해협 입구를 봉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덫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9월, 살라미스 해협에 동이 텄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 황금 옥좌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스를 박살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신하들은 전투 결과를 기록할 준비를 마쳤는 거죠. 그런데 해협 안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밤새 이동에 지친 페르시아 함선들이 좁은 수로에서 대형을 갖추려다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계속 밀려드는 배들이 앞에 배를 밀었고 방향을 잃은 배들이 엉켜들었습니다. 마치 좁은 골목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리스 3단 노선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스 함선들은 페르시아 배의 옆구리에 충각을 박아 구멍을 냈습니다. 침수된 배가 옆배를 끌어당겼고 연쇄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산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는 거죠. 크세르크세스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기록을 남기러 산에 올랐지만 결국 제국의 해군이 무너지는 장면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역사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살라미스에서 페르시아의 해상 보급로가 끊겼는 거지요.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발 물러서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을 다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페르시아는 마라톤에서 졌습니다. 10년을 준비해서 다시 왔습니다. 테르모필레를 뚫고 아테네를 불태웠는 거지요. 그런데 살라미스에서 해군이 괴멸됐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퇴각을 결정했습니다. 해군이 없으면 수십만 대군의 식량 보급이 끊깁니다. 보급이 끊기면 군대는 싸우기 전에 굶어 죽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제국의 왕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 큰 패배를 막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 육군을 마르도니우스에게 맡겨 그리스에 남겨뒀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떠난 자리에 마르도니우스라는 더 냉철한 군인이 남았거든요. 그는 감정 대신 전술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에게는 어쩌면 크세르크세스보다 더 위험한 상대였습니다. 마르도니우스가 남아있다는 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파르타가 달랐습니다. 이전까지 스파르타는 항상 주저했습니다. 종교 축제, 내부 사정, 노예 반란의 위협, 핑계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군을 내보냈습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살라미스 해전으로 페르시아 해군이 무너졌다는 건 스파르타에게도 의미가 달랐습니다. 페르시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해상으로 우회해 뒤를 찌를 수 없게 됐거든요.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비로소 정면만 막으면 된다는 계산이 성립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의 평원에 그리스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연합군이 집결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스, 플라타이아이 등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던 도시들이 공동의 목표 앞에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단결의 조건입니다. 공동의 적이 있을 때, 그것도 그 적이 모두를 위협할 만큼 강할 때, 비로소 경쟁자들이 동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 연합군의 단결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도니우스는 단순히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그리스인들을 이간질하려 했습니다. 마르도니우스는 아테네에 먼저 사절을 보냈습니다.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페르시아 편에 서면 아테네를 재건해주고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였습니다. 아테네는 이미 도시를 잃었습니다. 시민들은 피난민 신세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항복하면 모든 걸 돌려주겠다는 제안은 지친 사람에게 내미는 따뜻한 담요 같은 유혹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테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단호하게요.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사절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은 풍습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 유대를 우리는 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479년 아테네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마르도니우스의 협상 제안을 거절한 것이 그리스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테네가 가진 군사력만으로는 마르도니우스를 절대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들이 믿은 건 군대가 아니라 스파르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마르도니우스는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그는 기병대를 풀어 그리스 연합군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리스군 진영에서는 목마름이 전투보다 먼저 병사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그리스 연합군 지휘부는 밤을 틈타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대열이 흩어졌습니다. 아테네군은 한 방향으로, 스파르타군은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거든요. 마르도니우스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페르시아 기병이 스파르타군을 먼저 덮쳤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군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맞대고 화살을 받아냈는 거죠. 마치 폭풍 속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르도니우스가 직접 말을 몰아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창이 사령관을 꿰뚫는 순간 페르시아 진영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잃은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는 거지요. 페르시아 병사들은 서로 밀치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50년 가까이 그리스를 짓눌러온 위협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아테네는 재건에 나섰습니다. 불타버린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을 올렸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났을까요? 동맹국들이 낸 방위 분담금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테네는 함께 페르시아를 막자는 명분으로 돈을 걷어 자기 도시를 화려하게 꾸민 겁니다. 동맹국들은 점점 파트너가 아니라 납세자가 되어갔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아테네가 이제 다른 도시들의 자유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독배입니다. 페르시아를 이긴 아테네는 스스로 작은 페르시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무너뜨린 방식이 곧 자신이 제국이 되는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이 역설을 당시 아테네인들은 눈치채지 못했는 거죠. 델로스 동맹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기원전 478년 페르시아의 재침공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아테네 주도로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각 도시는 병력이나 함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동맹 금고가 델로스에서 아테네로 옮겨졌습니다. 아테네가 더 안전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돈이 아테네로 오자 결정권도 아테네로 왔는 거지요. 동맹에서 탈퇴하려는 도시는 군사적 응징을 받았습니다. 낙소스가 그랬고 타소스가 그랬습니다. 탈퇴를 시도한 도시들은 아테네 함대에 굴복해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페르시아도 세금을 걷고 자치를 허용하되 반란은 응징했습니다. 아테네도 분담금을 걷고 자치를 허용하되 탈퇴는 응징했습니다. 형태가 달랐을 뿐 구조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테네가 커질수록 스파르타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 아테네의 해군력은 그리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육지의 강자였지만 바다를 장악한 도시 앞에서 그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반전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를 하나로 묶었던 힘은 결국 위협이었습니다. 위협이 사라지자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것을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페르시아를 함께 막아냈던 두 도시가 이번에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눴습니다. 전쟁은 무려 27년간 이어졌습니다. 27년입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전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페르시아가 하지 못한 일을 그리스가 스스로 해낸 겁니다. 외부의 적이 무너뜨리지 못한 그리스 문명을 내부의 분열이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리스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인들이 반쯤 야만인 취급을 했던 북방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달라졌거든요. 그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전술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필리포스는 기존 창보다 2배 긴 창, 사리사를 도입했습니다. 길이가 약 5에서 7m에 달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방진이 앞을 막으면 마케도니아의 방진은 그 위를 넘어 찌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기병대까지 결합했습니다. 보병이 정면을 묶어두는 동안 기병이 측면을 찌르는 구조였습니다. 밀티아데스의 마라톤 전술을 입체적으로 발전시킨 셈이었는 거죠.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 그리스 연합군이 마케도니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시국가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페르시아도 못한 일을 같은 문화권의 북방 왕국이 해낸 겁니다. 필리포스의 아들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 정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명분은 150년 전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를 불태운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는 그 명분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는 거죠. 기원전 330년 페르세폴리스가 불탔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를 불태운 지 정확히 150년 뒤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을 재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뒤 그 자리에 새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페르시아 귀족들을 자신의 부하로 썼습니다. 페르시아 여성과 결혼했는 거지요. 복수자가 피복수자의 형태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전쟁은 한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들어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이라는 형태 자체가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이 끝나자 세계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어가 이집트에서 쓰였습니다. 인도의 조각상이 그리스 신상의 얼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건축 방식이 그리스 신전 설계에 스며들었는 거죠. 두 문명이 충돌한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헬레니즘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시작된 충돌이 결국 두 문명을 하나로 섞어버린 겁니다. 적대가 교류를 낳고 전쟁이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마라톤에서 달린 아테네 병사들은 이 결말을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낳은 가장 큰 유산은 문화융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단 한 표를 던진 칼리마코스, 노예의 몸으로 제국을 속인시킨 노스, 이름 없이 협곡을 지킨 테스피아의 700명. 이들이 없었다면 헬레니즘도 민주주의도 오늘 이 이야기도 없었을 겁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결국 개인들의 선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2500년 전 페르시아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하고 묵직한 말입니다. 우리는 승리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살라미스 섬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도시가 아니라 죄였습니다. 신전은 무너졌고 집은 사라졌으며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흔적조차 없었거든요. 이것이 자유의 실물 가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도시를 지켰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싸웠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지배는 생각보다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납부하면 종교도, 언어도, 관습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복이 꼭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테네인들은 싸웠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는 편안함보다 스스로 결정하는 불편하고 위험한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 그것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것이었던 거죠.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효율적이었고 아테네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왕 한 명의 명령이 수천 킬로미터 끝까지 닷새 안에 전달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업으로 치면 의사결정 속도가 극도로 빠른 수직적 조직이었던 거예요. 반면 아테네는 달랐습니다. 전쟁 한 번 하려면 시민 수천 명이 광장에 모여 고함을 지르며 표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효율이 제국을 이겼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는 명령을 받아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병사는 자신이 투표로 결정한 전쟁을 자기 돈으로 산 갑옷을 입고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거든요. 이 차이가 전장에서 33대 1의 교환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비효율은 버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42.19km의 낭만, 전령이 달려와 우리가 이겼다를 외치고 숨졌다는 이야기. 감동적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헤로도토스가 아닌 훨씬 나중의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페이디피데스가 실제로 달린 건 42km가 아니라 240km였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에 도움을 요청하러 이틀 만에 240km를 달렸습니다.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42km를 달린 영웅담은 후대가 덧입힌 각색이었던 거예요. 실제 페이디피데스의 임무는 훨씬 더 처절하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진실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색된 전설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가 실은 더 놀랍거든요. 240km를 이틀에 달려 구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그 절망, 그리고 혼자 싸워 이긴 그 기적이 훨씬 더 묵직합니다. 에피알테스를 기억하시죠? 테르모필레의 비밀 통로를 페르시아에 넘긴 그 남자. 영화에서 그는 꼽주로 나옵니다. 신체적 결함 때문에 스파르타에서 거부당한 한 맺힌 인간으로 그려지지요. 그런데 역사 기록 어디에도 그가 꼽주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현지 주민이었습니다. 배신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은 배신자를 괴물로 만들려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배신은 특별한 악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눈앞의 보상에 흔들린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르모필레의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압도적인 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먼 내부의 누군가가 열어준 작은 문 하나가 협곡 전체를 무력화한 것처럼 오늘날의 균열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를 무너뜨린 건 페르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 아테네는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델로스 동맹의 자금이 아테네로 흘러들었고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황금기였지만 동맹국들의 눈에는 달랐거든요.
자유를 지키자며 함께 싸운 동료들이 이제는 아테네의 납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31년 결국 칼을 뽑았습니다. 27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된 거지요. 페르시아가 5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그리스 스스로가 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의 위협이 사라진 뒤 남은 것은 공동의 비전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만든 힘이 페르시아 전쟁이 만든 분열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럼에도 이 전쟁이 인류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라는 개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개인은 시스템의 부품이었습니다. 왕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아테네에서는 농부도, 도공도, 어부도 광장에 나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내 의견을 말할 권리,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권리, 이 모든 것의 뿌리는 2500년 전 마라톤 평원에서 스스로 무장하고 싸운 시민들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2500년 전에 끝났지만 그 결과는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이 전쟁을 기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입니다. 그 전까지 인간들은 전쟁의 원인을 신의 뜻으로 설명했습니다. 제우스가 화났다. 아폴론이 허락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인간의 선택과 결과로 추적했거든요. 역사학의 시작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측 자료도 수집했고 이집트 신관에게도 물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의 발명이었던 거예요. 역사를 배운다는 건 과거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추적하는 훈련입니다. 2500년 전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하면서 시작한 그 질문이 지금 우리가 현재를 읽는 눈의 출발점인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한 번 쟁취하면 영원히 유지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라톤에서 이겼지만 10년 뒤 다시 크세르크세스가 왔습니다. 살라미스에서 이겼지만 내부 분열이 찾아왔습니다. 자유는 계속 지켜야 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것이 이 전쟁의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까 그 이름들 기억하시죠? 단 한 표를 던진 칼리마코스, 노예의 몸으로 제국을 속인시킨 노스, 이름도 남기지 못한 테스피아이의 700명. 이들 중 누구도 역사를 바꾸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앞의 선택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압도하는 순간에도 개인의 선택 하나가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페르시아 전쟁은 그 증거를 2500년 전에 이미 남겨두었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약 2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작동한 원리, 그러니까 거대한 시스템이 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짓누르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 당시 아테네 전체 시민 중 실제로 전장에 나선 비율은 약 10% 안팎이었습니다. 나머지 90%는 그들의 선택에 목숨을 맡긴 거예요. 그 10%의 결정이 나머지 전부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소수의 선택이 다수의 운명을 결정한 거죠.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으로 유효한 참여를 꼽았습니다. 단순히 투표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마라톤의 병사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조건을 피와 땀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거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이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칼리마코스처럼 한 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페르시아 군대 앞에서 성문을 잠그고 버티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전쟁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은 머리로 끄덕이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남긴 것은 그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이거든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협의 너비는 고작 1.5km였습니다. 그 좁은 물길 하나가 제국의 팽창을 멈췄습니다. 지형이 전략이 되고 제약이 무기가 된 거예요. 가장 좁은 곳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집중의 이유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넘쳐날 때는 흩어지지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을 때 사람은 비로소 전부를 걸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리스크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가 무너진 원인은 외부 압력이 아니라 승리의 관성이었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고 동맹국을 신뢰하는 대신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 가장 위험한 순간은 위기가 닥쳤을 때가 아니라 위기가 막 지나갔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 전쟁이 남긴 진짜 경고입니다. 2500년 전 살라미스 해협에서 노를 저었던 사람들은 문명을 구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오늘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의 토대가 됐습니다. 문명은 선언이 아니라 축적이거든요. 오늘 당신 앞에 놓인 선택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이미 흐름의 일부입니다.